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료역학 1을 같이 공부할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있는 주진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재료역학 1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역학 지금 1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재료역학이 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료역학 1하고 2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과목은 아니고 전체 분량을 1, 2로 이제 반으로 나눠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뭐 어떤 경우는 내용들이 2에 있을 게 1도 있을 수 있고 1에 있는 게 또 2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기 반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할 강의 교재는 이제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우그랄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를 읽을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학이라는 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작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문장 구조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료역학이 뭐냐, 뭐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떤 과목이든지 그 재료 무슨 과목이 뭐냐 이렇게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그것을 얘기하기는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문장을 골라서 이제 그것이 재료역학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제 Mechanics of Materials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표시된 것 같이는 이제 어떤 internal behavior,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형태를 다루는 과목이고, 어떤 상태, 그 solid body,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체나 기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속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solid한 그런 바디에, 그런 solid한 바디가 뭐 여러 가지 하중을 받고 있을 때, 그냥 솔리드 바디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중을 받고 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솔리드 바디가 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중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널 비헤이비어는 이제 뭔다 하는 것을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루는 것들은 우선 이제 strength하고 stiffness하고 이제 stability 이렇게 다루게 되겠는데, strength라는 것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부서지지 않고 어떤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관점이고요. 강성이라고 하는 이제 stiffness는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변형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뭐 어떤 기계라면은 그 기능을 어떤 성능의 저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회전을 하고 얼만큼 변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빌리티라는 건 이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정적으로 이게 잘 되더라도 뭐 바람이 갑자기 불거나 그다음에 깡통을 찌그러뜨리거나 이럴 때는 힘만 평형 관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의 문제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널 비헤이비어가 어떤 재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거동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인터널 비헤이비어 중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매 시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스트레인,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맨날 스트레스 쌓인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재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파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어떤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응력을 어떤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걸 수치화해 가지고 가령 100이라는 수치까지 이 재료는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중을 받고 하는 일들이 얼마까지 과연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그런 정량적인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이라는 것은 차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한 학기 내내 얘기를 할 거지만요. 변형이라는 이제 변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변위는
뭐 어떤 벡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이 다른 한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였을 때 이제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변형률이라는 것은 어떤 뭐 1m짜리 막대가 있다고 합시다. 1m짜리 막대가 1m에서 1mm 늘어나는 거하고 1m짜리가 뭐 10cm짜리가 1mm 늘어나는 거하고는 같은 수준이 아니죠. 10cm짜리가 1mm 늘어나는 건 굉장히 힘이 들겠죠. 10배만큼. 그래서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변형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형률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가 어디로 가는 그런 벡터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거동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변이를 얘기할 때는 elongation하고 con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어로는 이제 신장, 수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용어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국어로, 원래 이 공학이라는 학문이 한국에서부터 나온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뭐 가령 지금 신장 이렇게 썼으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원래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뜻이 좀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표현이, 영어로 하는 표현이 공학에서는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이제 국어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를 elongation, contraction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는 angle of rotation, 뭐 축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 그 회전각도 일종의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변이이지만 우리가 빔이라든지 보 이런 이제 건축물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길다란 이제 평면 위에 있는 것들이 횡방향의 하중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처짐이다. 이렇게 deflection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various load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드는 뭐냐? 로드는 우리가 뭐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로드 그러면 뭘까요? 뭐 얼마 힘든 일, 뭐 노동,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계공학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된 이제 물질량인데요. 우선은 이제 텐션이라는 뭐가 인장을 받았을 때, 양쪽을 당기는 인장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텐션이라고 하고, 반대편으로 압축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중의 일종이 되죠. 그다음에 비틀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헬리콥터의 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축이 돌아가는 자동차의 기어 변동 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어떤 토션, 그러니까 비틀림을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토션이라는 하중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끝에 힘이 가해진다든지 어떤 건물에 옆으로 가해진 부분에 이제 횡방향의 힘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휘거나 이제 그런 하중을 우리가 이제 굽힘 하중, 밴딩 모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단이라는 것은 이제 밴딩 모먼트가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가령 뭐 크다란 액자, 아주 무거운 액자가 벽에 못으로 걸려 있다. 그랬을 때 그 못이 받는 것은, 물론 못이 길게 나와 여유 있게 있다면 그것은 이제 휘는 밴딩이 있겠지만, 벽하고 액자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단면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면을 부시려고 하는 그런 전단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하중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한 챕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그런 하중도, 그것도 전단도 일단 하중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굴이라는 버클링이라는 하중, 이건 조금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재료과 2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깡통 같은 것을 발로 밟아서 찌그러뜨린다고 할 때, 어떨 때는 콱 밟으면은 발에 하중만 빡 가해지고 깡통이 잘 부서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도 경험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정적으로 잘 안 부서지는 상태는 그냥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어떤 비안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부서지는, 쭈그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좌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둥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좀 더 넓히면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근데 더멀 하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레일 간의 간격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승차감을 쩔꺽쩔꺽거리게 하는 승차감을 이제 나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은 왜 그런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니까 이제 그 늘어나는 것만큼을 미리 띄워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만약에 늘어나는데도 그만큼 띄워놓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철도 레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힘으로 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열하중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력학에서 열하중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various load라는 것에 대해서 하중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internal behavior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다루는지를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solid body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재료학에서 다루는 한 챕터가 될 텐데요. 이제 뭐 actually loaded members, 그러니까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멤버. 이제 트러스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볼트를 체결했다든지 이럴 때는 축방향의 하중이 가해지게 되죠. 많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하중에 대해서 한 챕터마다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샤프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기어축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비틀림 하중을 받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토셔널 멤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비틀림 부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딩 하중을 받는 그 옆방향으로 이제 하중을 받는 이제 빔이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중을 옆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이제 휘는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로는 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데 뭐 꼭 건물 아니라고 하더라도 뭘 받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요 컬럼에 대해서는 그냥 압축 하중을 받는 거하고 좀 다른 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 그런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너럴한 솔리드, 그 2디멘셔널 문제라든지 3디멘셔널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냥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물체에 대해서 뭐 하중이 어떻게 작용되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제너럴 솔리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액시얼 로디드 바도 아니고 빔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물체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재료학에서 지금 뭘 하는지를 뭐 1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1학기 내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력학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선수 과목으로 듣고 왔으리라고 기대하는 이제 그 선수 과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정력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력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정력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정력학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역학 아닙니까? 그래서 스태틱한 어떤 이퀄리브리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평행 방정식이 어쩌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없다면 힘들은 전부 힘들 및 모먼트들은 다 평행이 된다. 전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재료역학에서 이것을 지배하는 메소드가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력학처럼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력학처럼 어떤 물체 혹은 이제 대상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바깥에서 가하는 하중들이 전부 평형을 이룬다의 범위를 더 넓혀서 어떤 내부의 힘과 바깥에 있는 힘도 같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건 모든 어떤 범위에 있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평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메소드가 첫 번째로 사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geometry of deformation,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geometry fit 혹은 좀 어려운 수학적인 용어로 compatibility of de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아까 같은 strain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strain과 뭐 1m짜리가 1mm 늘어나는 거하고 10cm짜리가 1mm 늘어나는 그 관계, 1mm가 늘어나는데 원래가 얼마였는지 이제 이런 것을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geometry of deformatio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한 게 있고 뭐 물른 게 있습니다. 같은 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스틸 같은 것은 알루미늄이란 재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안 늘어납니다. 같은 힘에. 이제 그렇게 어떤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과의 관계, 로드와 디포메이션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케니컬, 이제 머티리얼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거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어떤 식을 유도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되는 세 가지의 이제 메서드인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이해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그때 닥칠 때마다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서론은 이제 말씀을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정력학하고 다른 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력학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정력학을 하신 분도 있고 혹시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볼륨,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되는 구조물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반력이라든지 뭐 반 모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부재를 하나만 떼어다가 그 조인트에서의 뭐 힘도 구하고 조인트에서 작용되는 모먼트라든가 힘 이런 것도 구했었죠. 자, 그런데 재료역학은 그것의 범위를 재료의 내부까지 넓힙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재료의 내부까지 넓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의 이 펜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정력학에서 이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고 뭐 모먼트가 얼마인 걸 다뤘다면, 이 내부의 단면을 가상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도대체 힘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internal actual force라고 합니다. 이제 액츄얼하게 포스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재료의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어떤 단이 있는 이제 어떤 단면적이 크기가 이제 다르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바가 쭉 있다고 했을 때 힘을 뭐 이렇게 가해서 이와 이게 세 가지를 가하면 뭐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6P하고 7P, 예, 이쪽으로 7P. 그래서 이와 같은 하중이 가해지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이걸로 끝이죠. 여기서 뭐 RB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단위라고 하면 이렇게 하중이 가했을 때 RB를 구한다든지 여기서 끝이지만, 이제 재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볼륨이 하나의 부재로서 완성된 것을 단위로 했다면 이제는 아무거나 재료의 내부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걸 반을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토막이 되는데, 자, 이런 토막이 이제 바깥에서는 외력이 3P로 눌러지죠. 자, 외력이 없으니까 이걸 평행관계로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놔두면 힘의 평형이 안 이루어지면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총알처럼 가속도를 받고 튀어나가겠죠. 자, 그런데 안 나가죠, 이거는. 안 나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재료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 뭐 재료의 분자 간의 응집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뭐 문학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그렇게 밀려오면 어떡하니, 내가 너무 힘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것을 재료가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재료의 단면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내부의 힘으로 이것을 평형시키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재료역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FAB가 이제 방향을 지금은 이거 분명히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이거의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여러분들 잘 아는 fx 이퀄 제로라는 거를 써보면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FAB가 되고, 또 이것도 플러스 방향이죠. 이 방정식을 풀면 FAB는 마이너스 3P.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의미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제 컴프레션 방향으로 마이너스 3P가 작용된다는 이제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내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누르고 있는 서로 압축력의 3P라는 힘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3P라는 힘이 어디서나 이것을 서로 누르고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internal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내부에서 생기는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한 이만큼 끊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만큼 끊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그 앞에 문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3P가 들어왔고 이제 P가 반대 방향으로 또 작용을 했죠. 그래서 뭐 평행방정식을 뭐 쓸 수 있겠고요. 평행방정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아직도 압축력이 여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보다 작은 2P만큼의 압축력이 계속 내부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범위를 좀 넓혀서 여기까지 본다면 이것이 이제 뭐 같은 계산해 보면 이제는 이쪽으로 큰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4P라는 인장력이 작용을 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4P라는 힘만큼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인터널 그런 것을 force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력학이라든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물리, 이제 물리 과목 이런 거하고 재료역학이 다른 점은 재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평형관계를 이야기하고 내력이라는 힘을 정의를 해서 이제 그것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가해지는 것들을 이제 3P라든지 여기 P라든지 6P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력이라고 하죠. 바깥에서 가해지는 외력이라 external force라고 하죠. external force 중에서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정력학에서 잘 배웠지만 반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깥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외력들에 의해서 고정면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힘이겠죠.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외력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external force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개 다른 점은 이건 바깥에서 가해진 applied force다. 그러니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작용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작용력에 의해서 리액션을 한 거다. 반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로의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 internal force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국어로는 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료역학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우리가 거동을 메케니컬한 거동을 다루는데 이제 뭘 거동이 무슨 거동이냐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나오고 스트레인도 나오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면서 거의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응력이라든지 이런 거의 정의서부터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트레스 뭐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런 것은 뭐 그것도 뭐 지수로 얘기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지수가 10.8이다. 내가 지금 20대면 뭐 사람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학에서는 어떤 물질량이 정의가 되면 항상 숫자와 단위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 이제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뭔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위와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이제 스트레스에는 우리가 다루는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응력이라는 것도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가 참 힘든 그런 물질량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어떤 면접이라든지 뭐 예전에 국비유학 같은 데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답을 어떤 면접관의 입장이라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큼 알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하기는 좀 힘든 얘기지만 그것을 한번 이제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면 물체가 하중을 받았을 때 하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열하중도 될 수가 있고 뭐 토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직 하중도 될 수 있고 이런 압력도 될 수 있고 어떻거나 이런 하중을 받았을 때 이를 지탱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지스트한다, 그죠? 지탱하고 전달하는, 트랜스미트하는. 이것도 국어로는 참 쓰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영어로 쓰는데 intensity of force. 그러니까 force는 force인데 넓은 면적에서 뭐 100뉴턴이 걸리는 거하고 좁은 바가 100뉴턴이 걸리는 거하고 수준이 틀리죠. 넓은 데서 가는 거는 훨씬 쉽지만 좁은 데서 하는 것은 분담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커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intensity of force 얘기하자면 이제 force per unit are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면 응력이 그러면 힘을 에어리어로 나눈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얘기하는 압력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럼 뭐가 틀리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응력은 intensity of force인데 어떻게 정의되느냐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이런 prismatic bar, intention, 그러니까 인장을 받고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양쪽에 하중을 받고 있는 이런 프리즈마틱 바라는 것은 단면적이 균일하다는 걸 뜻합니다. 가령 테이퍼가 졌다든지 어떤 곡면, 호리병처럼 곡면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프리즈마틱이라고 안 하고 난 프리즈마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즈마틱 바라는 것은 이제 단면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단면이 일정한 면에 인장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바를 우선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하게 이와 같이 양쪽에서 힘 P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행방정식이 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력학적으로는 끝났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자, 그런데 단면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잘라버린 게 아니고 실제로 딱 자르면 뭐 양쪽으로 총알처럼 가속도를 받고 튀어나가겠죠. 왜? 자른 데서는 힘이 안 가니까 이쪽 힘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뭐 가든지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뭐 F equal ma라는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튀어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자르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이제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이것이 평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료의 내력이 되겠는데요. 그 내력을 보면 내력이 뭐 화살표 하나로 그냥 표시해도 끝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이 단면적에 걸쳐서 골고루 이제 어떤 압력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런 분포된 힘들이 작용될 겁니다. 이 분포된 힘들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의 내부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미소 면적이 이렇게 크게 생각한 건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파손시키려는 이런 응력이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힘 P가 크게 커지면은 그 분포되는 것도 커지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변수는 이 단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단면적이 크면 이 힘 P를 좀 분담해서 가질 수 있죠. 나눠서 가질 수 있고 이 힘 P가 단면적이 작다면 굉장히 분담을 할 수 없으니까 수치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힘 P를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단위 면적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분포 하중이 걸리냐.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이 평면에 수직하다고 해서 노멀 스트레스, 노멀이라는 얘기를 어떻습니까?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법선 방향을 보통 노멀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표면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 방향, 바깥쪽으로 수직한 방향을 우리가 법선 방향, 그다음에 면과 접하는 방향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접선 방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멀 방향, 그래서 노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고 앞으로 스트레스는 이제 시그마라는 이런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 뭐 그리스어의 시그마 하면은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스트레스의 S자를 그리스어로 표현을 했나 싶은데 사실은 그리스어하고 영어가 뭐 1:1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뭐 처음에 알파는 A고 베타는 B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게 개수가 틀립니다. 일단은 개수가 2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판도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아래 한글이나 월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쓸 때마다 그리스어를 표현하는 가령 A, B 이런 거는 다 어디나 알파와 베타지만은 뭐 가령 예를 들어 파일을 쓴다든지 뭐 누를 친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얘기는 이제 1대1로 매칭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S자로 생각을 해서 시그마라고 표현을 앞으로 스트레스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A분의 P 이렇게 정의된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해진 힘이 재료의 내부에서 분포하중으로 바뀌는데 그 분포하중의 intensity of force죠. 아까 말씀드린 intensity of force의 그 양을 우리가 시그마 이퀄 A분의 P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 중에 노멀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트레스는 벡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벡터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좌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플러스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고 뭐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런 것이 벡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예요. 다시 말하면 단면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텐사일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인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인장 응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텐사일 스트레스. 반대로 여기가 전체가 압축력이 작용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딱 잘라보면 이와 같은 분포하중이 가해지겠죠. 이와 같이 단면의 안쪽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압축 응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중이 바깥에서 가해졌을 때 그것이 재료의 내부에서 생기는 어떤 인텐시티, 그런 분포,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선 방향으로 정의된 그 응력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멀 스트레스로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그럼 또 다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단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제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자를 거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평행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난 이렇게 그 수직 방향하고 세타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단면을 자르고 싶다. 당연히 그래도 평행 관계가 만족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P를 쓰면 여기다가 이제 이쪽 면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뭐 있겠죠.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이제 양쪽에 평행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럼 이걸 무슨 스트레스라고 하느냐. 법선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하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 문제나 실제 문제를 통해서 계산하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는 것은 기계를 설계하고 또 이제 괜찮은지 하는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 재료가 어떤 응력으로 볼 때 100까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계산을 해보니까 80이다. 그러면 아직은 안전하네. 안전하지만 이거는 안전율이 너무 작아. 이거는 20%만, 뭐 25%만 더 힘이 가해지면 이건 부서지니까 이게 사람 다니는 일이라면 이거는 더 하중을 낮추든지 아니면 넓이를 크게 해서 그 응력을 한 40 정도 수준으로 낮추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안전한지 이런 것을 재료마다 이제 그러려면은 재료마다 어떤 시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뭐 어떤 정해진 그 면적을 가진 단면적을 가진 그런 봉을 잡아당겨 가지고 힘이 얼마까지 갈 때 이게 파손이 나더라. 그런 게 만약에 100이라고 합시다. 이제 어떤 단위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100에서 부서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단면을 설계할 때든지 아니면 힘이 얼마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의 안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얼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령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같은 힘에 비해서 단면적이 좀 넓어졌죠. 기울어진 만큼 넓어졌죠. 그 넓어진 만큼 이 값들은 인텐시티는 아까 100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00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한 80쯤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재료가 90까지 견딜 수 있는 재료라면 80이라서 안전하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잘랐을 때 100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면을 비틀게 보니까 80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제로 시험을 각 각도별로 뭐 5도 간격으로 할까요? 뭐 1도 간격으로 할까요? 각도마다 다 해가지고 0도일 때는 100메가파스칼, 100. 그다음에 뭐 1도일 때는 99, 2도일 때는 98. 뭐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딱 두 개만 하자. 뭐를 하냐면 어떤 단면에 수직한 방향의 그런 하중, 수직한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하고 접하는, 그러니까 이걸 접하는 방향의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제로 시험도 하고 지표로 잡자.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하나가 노멀 스트레스고 하나가 이제 쉬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을 이 힘 P에 적응하는 것을 이렇게 힘 P 하나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아까 같은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이 힘을 분력을 시킵니다. 뭐 여러분들 정력학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물리에서 이런 데서 배웠지만은 뭐 분력시키는 힘은 이제 같은 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각형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분력을 시킬 수 있겠죠. 뭐 크기는 우리가 이제 세타가 가운데 꼈으면 P 코사인이 되고 지 않으면 이제 P 사인이라는 크기가 될 텐데 그런 힘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로 이거를 없애버리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그 지금의 면적 좀 더 넓어졌죠. 이 넓은적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갖다가 수직응력 노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크기는 넓이는 더 커졌고 이게 이제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는 코사인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나누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크기는 작아졌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아까보다는 많이 작아지는 세타가 돌아가면 가령 예를 들어서 45도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제곱을 하면 2분의 1 반으로 줄은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것만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에 힘도 생기고 그 힘을 그 에어리어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단력, 이거 전단에 관련된 전단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걸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이라는 건 이 법선 방향이고 그 전단력 방향의 힘을 우리가 그 에어리어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전단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단응력, 쉬어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로는 타우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아마 뭐 탄젠셜에서 나온 T자가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전단 스트레스는 타우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내가 재료 시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인장으로는 100메가파스칼 100까지 견딜 수 있고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제 쉬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쉬어까지는 60까지 견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 그 각도를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향이 아니라 항상 수직한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는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돼. 이게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건 같은 응력 상태라고 이 경우는 하면 타우가 제로이겠죠. 위의 경우를 이렇게 나눴다면 그래서 단면 똑같은 응력 상태지 않습니까? 똑같은 점에서라도 이쪽 면을 중심으로 볼 때 스트레스와 이쪽 면을 이렇게 하려는 힘은 좀 작아지는 대신에 이쪽으로 찢으려고 하는 전단 응력이 생긴다. 그래서 각도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따라서 전단 응력과 인장 응력, 노멀 스트레스하고 쉬어 스트레스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중을 받는 같은 부재, 같은 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 크기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바뀐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소면적에서 보면 미소면적에는 한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점에서 이거를 보면 이 응력은 좀 작아졌고 작은 응력이 이쪽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어
응력이 그 대신에 이제 존재를 해서 이와 같은 시어 응력이 각도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각도가 점점 커지면 이거는 점점 작아지고 이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무슨 이제 45도가 지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차차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왜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장 응력하고 전단 응력으로 분리해서 만약에 모든 지표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량이 정의가 됐으면 단위가 결정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공학에서는 항상 어떤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하고 같이 사용해야만 그 물질량이 크기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보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냥 스트레스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지금 같은 얘기를 인장응력과 변자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단위를 얘기할 때는 힘을, 압력하고 똑같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SI 단위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SI 단위는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을 단위를 통일을 해가지고 사용하자 하는 이제 단위가 이제 SI 단위인데, 그럼 SI 단위는 왜 뭐의 약자일까요? 뭐 원래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IS여야 되는데 왜 SI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저는 불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사용하면 이것이 이제 S가 먼저 써지고 시스템 뭐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경우 단위라든지 이런 표준 관계가 프랑스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다는 표현이란 모든 국제기구들이 프랑스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단위, 도량형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언제 그런 걸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뭐 1kg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SI 단위의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암행어사가 잣대를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잣대를 속이거나 그러면 혼내주고, 그렇듯이 기준 표준인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같으면은 굉장히 첨단 과학입니다. 뭐 무지하게 복잡해요. 뭐 무슨 저준위의 헬륨 무슨 레이저가 무슨 환경에서 뭐를 할 때 30 몇만 점점점점 좀 해가지고 분의 1도 동안 가는 거리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이런 사람 노벨상을 받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첨단 물리입니다. 그런데 질량 1kg는 그거보다 더한 걸 아직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원기 1kg짜리가 1kg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바뀌고 닳고 그래서 바뀌면 전 세계 1kg가 다 바뀌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밝혀내면 무조건 그건 노벨상감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무슨 분자의 수 같은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를 가지고 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실제 본줄량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그 원기 1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기가 이제 새끼를 친 것이 90몇 3호하고 40몇도 우리가 굉장히 앞선 편입니다. 그런 원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엔 그 1kg짜리가 1kg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데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불어로 따가지고 이제 SI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I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라는 단위는 SI 단위로 중학교 때부터 국어국민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 뉴턴은 킬로그램 포스하고 좀 틀리죠. 우리나라도 킬로그램 포스, 그러니까 1kg의 질량이 중력장에서 받는 힘, 그것을 1kg 포스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뉴턴의 제2법칙에서 F equal ma, 그쪽에서 질량 1kg짜리 1m/s를 받는 힘, 1m/s 제곱을 받는 힘은 1뉴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중력 가속도 때문에 한 번은 어긋나야 되는. 1kg 포스라는 것이 편할 것 같기도 한데 1kg 되는 중력장이. 그러면 F equal ma는 어떻게 되겠어요? 9.8분의 1
킬로그램 폴스가 되는 거겠죠. 1kg짜리가 1m/s 제곱으로 가속도를 내는 것은 9.8도 아니죠. 9.79 얼마. 그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중력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분의 1kg폴스로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뉴턴을 폴스의 단위로 하자. 어딘가 한 번은 중력 가속도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를 이제 SI 단위에 이제 우리가 힘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인 1m를 표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것을 우리가 압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파스칼이란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뉴턴도 마찬가지로 뉴턴도 원래 있는 단위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유도 단위라고 하는데요. 뉴턴도 F equal MA라는 M은 킬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SI 단위고 A는 길이를 시간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 단위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쓰려면 이것을 너무 복잡하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1뉴턴으로 하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정한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1파스칼로 하기로 하죠. 보통 압력에서 사용하는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작은 단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틸 우리가 많이 쓰는 강제의 경우 항복 응력은 메가니까 뭐 200 열처리 안 했을 때도 300메가파스칼, 400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하면은 3억 파스칼. 그래서 공이 너무 많죠. 8개 막 이렇게 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 혹은 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뉴턴하고 미터로 한 다음에 그 미터로 하니까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단위들은 전부 우리가 도면에서 단위를 표시 안 하면 밀리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토목 구조물이나 우리 달이라든지 뭐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미터 단위로 도면을 표시를 많이 하지만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뭐 미터라는 단위가 너무 크니까 뭐 요새 뭐 마이크로를 다루고 나노를 다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도면에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맨날 문제를 풀 때 뭐 1뉴턴 나누기 0.05 뭐 미터의 제곱 막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작은 단어.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힘은 뉴턴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 길이의 단위를 밀리미터 제곱으로 사용한다면 분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작아졌으니까 파스칼은 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이것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1메가파스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메가파스칼이라는 메가는 접두어이지만 메가라는 건 접두어이지만 접두 아닌 것처럼 그냥 메가파스칼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뉴턴으로 쓰고 길이를 미리 단위로 썼으면 응력이라든가 압력은 전부 파스칼, 메가파스칼 단위가 되는 걸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중에 이제 기타 단위를 보면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단위죠. 킬로그램 폴스 퍼 밀리미터 스퀘어. 이제 이거는 지금도 뭐 어떤 시방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간혹 이제 기계 설계 책에도 나와 있고요. 또 미국 쪽, 북미 쪽에서는 파운드라는 단위를 많이 썼었죠. 1파운드는 한 2.2파운드가 1kg 되니까 파운드 여러분들 케이크 이런 것이 이제 파운드 1파운드였다는 뭐 그런 옛날에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크기죠. 400 몇 그램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썼었고 그다음에 인치를 뭐 많이 사용했죠. 북미는 아직도 이걸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애들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SI 단위로 써야 된다는데 그것을 다 바꾸려고 해도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고기 한 근을 뭐 6월 1일 뭐 매년 6월 1일부터 이제 근으로 안 하고 그람으로 한다. 이러면 전부 다 바꾸기가 쉽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뭐 100년 계획을 세웁니다. 20년 동안 홍보하고 20년 동안 먼저 뭐 미국 유니트를 쓰고 가로하고
SI 단위를 썼다가 병행하다가 뭐 지금이 4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100년 동안 이렇게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도로 교통판을 뭐 마일을 안 쓰고 킬로미터로 바꾸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걸 바꾸는 게 도로 표시판만 다 바꾸는데도 지금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뭐 공부하고 30년 전 이럴 때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도로 표시판만 다 바꿔도 뭐 그 정도 예산이 이제 든다. 그 말은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넓고 퍼져 있기 때문에 참 바꾸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는 인치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실제로 뭘 재단을 해보니까. 어쨌건 이제 아직도 PS 단위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SI 단위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kg force per millimeter square는 이제 1kg force가 약 9.8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 지오이드라든지 위치, 고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9.8, 9.79 뭐 이 정도 됩니다. 9.8 메가 뉴턴이기 때문에 이제 1kg force millimeter square는 메가파스칼. 우리나라 이제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의 단위하고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노멀 스트레스하고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그것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떤 고려하고자 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해 나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간단한 문제부터 좀 몇 개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력을 구해서 자, 이와 같이 아까하고 똑같은 다단 3단의 이제 단면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바에 이제 하중이 이렇게 경계면에 가해지고 있을 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스텝드 바, 이게 어떤 계단식이라고 그래서 스텝드 바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디가 스트레스가 가장 큰지. 뭐 설계는 아마도 힘이 가장 내력이 커지는 부분을 두껍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데를 구하려면 다 구해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각 부위에서 스트레스를 구해봐라 하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내력의 문제와 지금 정의했던 응력의 정의를 이제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이걸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다이아미터를 표시합니다. AB 부분의 다이아미터는 25mm, 그러니까 직경이. 그다음에 이거의 다이아미터는 이제 30mm 점점 커졌네요. C하고 D 부분에서는 35mm 이렇게 점점 커지는 단면적을 가졌을 때 응력은 노멀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의 문제이겠죠. 자, 그래서 이 FA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응력을 구하려면 먼저 여기 이 자체에서 걸리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60이고 여기에 20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숫자가 바로 힘이 되는 건 아니죠. 평형관계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평형관계는 어떨 때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부러 이거는 처음에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문제는 이렇게 돼서 보통 문제는 이제 여기를 고정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잡아당기는 문제로 할 텐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프리로 놔뒀습니다. 이걸 고정을 하고 이제 평형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반력을 구하고 뭐 이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력을 구할 때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내력을 구해야 되는데 내력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평형관계입니다. 잘라서 그것들이 잘 만족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으면 자, 여기에 걸리는 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토막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60을 눌러주니까 여기서는 이거에 관계없이 이쪽에서 60이 가해져야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디나 다 이렇게 서로 60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다 60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내력은 60k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차 구하면 이제 BC 부분은 이렇게 자르면 여기 60이 가해졌지만 또 20이 바깥쪽으로 가해졌으니까 압축력으로 40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압축력은 우리가 마이너스 4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D에서 구하면 이제는 큰 힘이 이쪽으로 가해졌으니까 여기는 아마도 인장력이 가해지겠죠. 그죠?
큰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차이는 뭐 어떤 평행 방정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건 얼른 보면 계산할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120이고 이쪽 방향으로 20, 140이 일로 가고 60이 일로 오니까 80만큼이 이제 플러스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나려고 하고 잡아당겨지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줄어들려고 하는 이제 컴프레션. 그래서 이 부분을 컴프레션을 받는다. 이 부분을 텐션을 받는다. 그래서 응력도 여기는 텐사일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 중에 텐사일 스트레스. 이 부분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부의 힘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는 단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그것이 노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적을 구해보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보통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웠던가요? 그러니까 그럴 땐 파이 r 제곱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뭐 어떤 간에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파이 r 제곱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어떻습니까? R이라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모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원이 있으면은 뭐 반지름 얼마 이렇게 R로 표시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우리 기계공학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어떤 핀이 있는데 그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반경이 얼마다. 그럼 뭐 재야지요. 번역킬 표수를 재든지 뭐를 재려면은 거의 직경을 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주로 직경으로 표시를 더 많이 합니다. 도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뭐 이런 라운드라든지 이런 거 표시할 때만 R 얼마 이렇게 표시하지 그냥 이렇게 스텝된 것은 뭐 파이 얼마라고 쓰든지 이런 직경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R이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뭐 너무나 쉬운 거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앞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설명 없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4분의 파이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면적 지름이 2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491이라는 제곱미리가 되고 뭐 같은 방법으로 BC 부분과 CD 부분이 점점 커지는 이제 단면적을 구할 수 있고 응력은 AB 부분에 생기는 것이 이제 힘으로 이제 마이너스 컴프레션이 생기니까 그 힘을 단면적인 491로 나눠서 나온 계산이 마이너스 122.2인데 이거의 단위는 뭐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건 킬로뉴턴이었죠. 그래서 뉴턴을 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고요. 이거는 그대로 미리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메가파스칼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22.2라는 메가파스칼이 생기고 우리가 대략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체, 그러니까 스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강제, 그런 강제는 열 처리를 안 했을 때 뭐 성분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만 아주 약한 경우는 250메가파스칼서부터 한 400메가파스칼 정도까지 특수 금속은 말고요. 그 정도까지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했을 때는 뭐 1000메가파스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율을 고려했을 때 다루는 그 수치 정도는 몇십 메가파스칼이라든가 아니면 많아야 100 얼마 그 메가파스칼 이 정도를 아마 이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면은 그것이 숫자의 그냥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놓여 있는 게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BC 부분도 이제 BC 부분의 에어리어와 그 힘으로 나누면 힘을 이제 그 에어리어로 나누면 이제 이와 같이 되고 그다음에 CD 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부분이 힘이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이 걸리게 여기는 80이라는 게 걸리지만 단면적이 제법 크니까 이제 그 크기는 이 크기보다 작아졌고 맥시멈은 가장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컴프레션이 가장 큰 노멀 스트레스다. 뭐 크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크다는 걸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인장력이 큰 것도 문제지만 압축력이 큰 것도 똑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이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재료에 따라서는 인장 쪽하고 압축 쪽이 많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극단적인 것이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데는 굉장히 강하겠지. 눌러서 부서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렇지만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약하겠죠. 그죠? 콘크리트 같은 데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주로 압축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재료이기도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책에서 이제 골라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전달 능력에 관한 문제를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철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철판이 두 개 T인 철판을 이제 이것을 보통 이제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펀치로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 눌러가지고서 뭐 변형을 좀 만들어서 컵 모양을 만들든지 아니면 약간의 무슨 굴곡을 만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힘을 가하는 부분을 펀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시트에다가 펀치를 가면 그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완전히 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멍이 있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치하고 다이 사이에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이제 하는 문제 중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여기 힘을 줬을 때 그 힘이 이제 아주 굉장히 큰 힘이네요. 125kN이 가해지고 있고 요 펀치의 다이아미터는 20mm이고 그 다음에 이 철판의 두께는 6.5mm 꽤 두꺼운 철판이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어요. 펀치는 펀치대로 여기서 뭐 응력을 이렇게 우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는데 시편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축력이 작용되겠어요. 펀치에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이도 물론 그렇게 받고 있겠지. 그리고 또 이 시편도 압축력을 받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시편에다가 이렇게 눌러준다면 서로 압축력 주고 끝나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요 면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면 반지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환상형의 고리 같은 그 단면에는 전달 응력이 생기겠죠. 눌러주고 안 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응력을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플레이트 쪽을 잘라내가지고 이거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란 모양을 잘라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응력들을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펀치로부터 압축 응력을 계속 받고 이걸 다 합하면 가해주는 힘 P일 겁니다. 그죠? 여기다 에어리얼 다 합한다는 것은 이제 에어리얼을 곱하는 거겠죠. 그런 압축력을 받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로 놓으면 이걸 전체로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압축력 받고 있다. 그러니까 철판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압축력이 가해지고 이렇게 압축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평형 관계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끝. 잘 압축력을 받고 있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달 응력을 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컨트롤 볼륨을 잘라서 요거에 대해서 평형 관계를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것이 이런데 이렇게 자르니까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은 없지만 내부에서 이거를 평형시키기 위해 이렇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빙 둘러서 있겠죠. 빙 둘러가지고 고리 반지꼬리 모양의 면적에 걸쳐서 빙 둘러서 이와 같은 시어 포스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갖다 우리가 시어 포스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응력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어 스트레스는 어떤 면적으로 그걸 받아줍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다 가해주는 힘이 P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합하면 P가 나와야죠. 그 P를 얼마의 단면적으로 받아주나요? 반지의 표면 면적이 단면적이 되겠죠. 그 단면적으로 받아주죠. 말하자면 그거를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쭉 피면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D가 되죠. 그러면 그게 길이가 얼마인가요? D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인 한 바퀴 길이가 되겠고 thickness로 곱하면 바로 반지의 표면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이라고 해서 파이가 D인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그것은 원 자체의 면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D의 원 둘레에 있는 그 D의 면적은 파이 D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숫자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은 125kN이 가해진다고 했으니까 뉴턴으로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125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되겠고요. 파이 그다음에 다이아미터 20 그다음에 thickness T
36.5를 곱하는 요렇게 뉴턴으로 표시하고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시하는 숫자를 계산했더니 306.1 메가파스칼이 됐겠죠. 메가파스칼이 바로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펀치로 누르는 것은 구멍을 내기 위하거나 아니면 심한 소성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펀치하고 다이는 안전해야겠지만 시트 플레이트는 안전하라고 이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겠죠. 뭔가 이미 항복 응력을 지나서 뭐 파손이 돼서 구멍이 뚫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쭉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꽤 큰 양이 되겠죠. 설계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펀치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누르려고 하는데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럼 얘도 뭐 가속도를 가지고 일로 떨어지지 않는 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피가 가해지고 그 단면적으로서 그 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이것은 피를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 397.9 굉장히 큰 걸렸지만 보통 펀치는 굉장히 강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 스틸, 하이 라는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열 처리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재료들. 펀치는 그래야 되죠. 뭐 자기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펀치의 경우 이제 유한한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뭐 안전할지는 그 재료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르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두 문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그야말로 에어리어로 나누면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는 노멀 방향의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노멀 스트레스가 나오고 시어 스트레스는 그 시어 포스가 가해지는 어떤 면적 그걸 분담하는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장 간단한 거의 정의를 그대로 단위만 넣어가지고 숫자만 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어링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기계 구조물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베어링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축하고 이런 축을 연결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개를 연결하는 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길게 가는데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줘가지고 뭐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먼저 생각나는 방법은 용접으로 붙여버리는 방법이 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물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쉽게 돌아갈 수 있고 그 힘을 모멘트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구조로 뭐 돌아가서 뭐 있게 하는 구조가 그렇게 해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러그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 바깥에 있는 걸 러그라고 하죠. 이제 안에 있는 거 브라켓이라고 하고요. 브라켓과 러그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는 클래비스 오브 러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그 사이를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핀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핀을 넣으면 제일 좋지만 핀은 또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앞뒤에 뭐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크게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은 볼트라는 게 볼트 머리도 있고 뭐 볼트 너트도 있고 하니까 사용하기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경우가 이제 볼트로 이걸 연결해서 이거를 잡아당기는 경우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자, 요 경우에 볼트나 러그나 브라켓에서 받게 되는 그런 하중에 대해서 그런 응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우선 브라켓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브라켓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외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외력이 가해지면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되니까 핀이 목각에 붙잡고 있죠. 이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핀 구멍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이제 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면은 힘을 안 받겠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면에서 목각에 핀이 목각에 오지 마 그러고 막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디를 못 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힘은 이렇게 가해지는데 얘는 목각에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겠죠. 그죠? 핀이 얘 입장에서 그래. 평형방정식이 하는 대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의 입장에서는 핀은 이거 거꾸로 이제 힘이 가해지게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은 평형 방정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얘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너무 구멍이 작다든지 이 두께가 너무 얇다든지 그러면 이 힘을 얘가 담당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이제 응력을 구해봐야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력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뭐 이거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가운데가 좀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을 연구에 의하면 어떤 코사인 커브를 그려가지고 분포를 한다. 근데 이런 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의 그 방법은 이것을 이 힘을 여기에 걸리는 힘을 요런 투영 면적으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요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그냥 프로젝티드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투영 면적. 그러니까 이 핀의 이 넓이가 아니라 이거를 투영했을 때 이쪽 면에 걸리는 여기에 힘이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응력이지만 압축응력 중에서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주로 베어링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베어링이나 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응력이라고 해서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힘을 P를 프로젝티드 에어리아 투영 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브라켓이 베어링 스트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투영 면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요쪽 면에서 보면 이게 T1이고 요런 투영 면적이 되겠죠? 요쪽으로는 지금 다이아미터 D가 되죠. 앞뒤로. 그래서 그 투영 면적이 T1 곱하기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똑같이 베어링 스트레스가 여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켓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뭐 이렇게 되겠죠. 얘를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얘 핀이 너 안 돼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겠죠. 여기서 반대편으로 그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잡고 있고 그러면 이 면적 투영 면적으로 나눈 것이 브라켓의 러그의 이제 러그 쪽에 크레비스 오브 러그가 받는 응력이 될 겁니다. 그것은 두 개가 있으니까 2고 여기를 이제 T라고 했고 이것도 역시 다이아미터는 똑같죠. 이런 투영 면적으로 받기 때문에 베어링에 걸리는 투영 면적. 그래서 베어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요 경우에 재료는 베어링 스트레스의 허용이 20메가파스칼이다, 30메가파스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괜찮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의 일종인 베어링 스트레스를 지금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것까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핀의 입장에서. 그럼 핀은 또 어떻게 되느냐? 물론 모든 게 다 입장인데 가령 이렇게 꽃무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뭐 응력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이제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자, 핀에는 굉장히 이제 시비어하죠. 그래서 이제 핀의 입장에서 보면 핀이 이제 볼트일 수도 있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게 잡아당기니까 핀이 얘를 못 가게 했는데 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밀고 있죠. 브라켓이 밀고 있단 말이에요. 핀의 입장에서는 얘가 심하게 못 가게 했지만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 위에서는 또 이 부분에서는 못 가게 잡고 있어.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핀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힘의 크기는 요거를 다 합하면 P가 되겠고 요걸 다 합하면 P가 되겠죠. 왜? 이것은 각각 브라켓과 그다음에 클래비스에서 평형이 이루어진 힘이니까. 그래서 핀 전체를 보면 끝이에요. 이렇게 받고 있구나. 평형 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네. 2분의 P하고 2분의 F하고 P하고 가해지고 있으니 잘 맞고 있네. 자, 그런데 이것은 재료의 내부에서 뭘 알 수 있는 게 없죠. 핀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누르는 압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서지면서 꾹 누르는 거지. 그것은 베어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아 이거하고. 이쪽에서 힘이 베어링 스트레스가 얼마 받으면 얘도 똑같이 받겠죠. 그죠? 이제 그것은 베어링 스트레스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동강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에서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진다면 그냥 압축력만 받겠는데 지금 위치가 틀리죠. 그러면
그것의 경계에서 동강이 났는데 요런 게 바로 전단 응력이죠. 요런 현상이 전단력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요 조각, 가운데 조각만 가지고 평형관계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바깥에서 이거는 바깥은 아니지만 이 러그가 이 브라켓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 P고, 그다음에 잘라버렸으니 여기서 잡는 거는 그릴 수가 없죠. 이게. 그 대신에 단면에서 이와 같이 전단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전단력을 해당하는 단면적으로 나눈다면 그것이 전단응력이 되는 겁니다. P네. 그래서 그 전단응력은 그것도 이제 쉬어 스트레스 혹은 쉬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전단응력은 이제 에버리지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제 분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빔을 배우고 나면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에버리지 개념으로 보면 그 퓨어 포스를 이제 그 에어리어로 나눈 겁니다. 그 포스는 얼마일까요? 포스는 각각 위에 2분의 P가 걸리죠. 2분의 P가 걸리고 그것을 이번에는 원형이죠. 이런 원형. 이런 원형으로 봤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는 단면적을 가지게 돼서 이게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전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와 같은 볼트 커넥션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뭐 얼마 걸린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베어링 스트레스는 뭐고 어떤 역학적인 평형 관계에 의해서 전단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을 결과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쉬어 에어리어라고, 그러니까 투영 면적 프로젝트 에어리어에 대비해서 쉬어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전단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와 같이 작용되는 포스를 우리가 이제 전단력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그러니까 베어링 스트레스에 의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그것은 요 홀을 중심으로 브라켓에도 걸리고 핀에도 걸리고 클래비스에도 걸리고 이제 그런 홀과의 경계면에서 걸리는 그런 압축 응력이 있고, 그다음 P는 동강 날려고 하는 전단 응력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제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응력과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